네, 그야말로 전세 대란입니다. 수도권 전세가율이 지난달 30일 현재 72%에 다다랐고요. 전세 매물의 값이 매매 하한가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거래되는 일도 많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전세난에 지친 수요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발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시장에서 필수 요소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 알짜 꿀팁만 전해주는 라이브 머니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우리 옥션 이성용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도 역시 틈새 수익을 낼 수 있는 고수익, 그 비법을 알려주실 텐데 네.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공략해보는 건가요? 오늘은 이제 유치권이라는 특수한 권리가 존재할 때 네. 우리가 이제 그 유치권이라는 권리의 틈새를 활용해서 2배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네, 자, 유치권이라는 특수 권리가 있는 그런 물건을 공략하는 그런 비법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 아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유치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여기서. 네. 자, 개념을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유치권이라는 권리는요, 말 그대로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 전당포 흔히 아시죠? 네. 우리 급할 때 이런 거 시계 같은 거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잖아요. 아직도 전당포가 있긴 있죠. 네. 예. 저희 동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전당포에 들어가서 가정을 할게요. 제가 급해갖고 이 시계를 맡기면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은 이 시계를 맡기고 네. 이 담보 가치만큼의 돈을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틀 뒤에 다시 전당포를 찾아가서 제 시계 좀 주세요. 저 결혼해야 되는데 이거 예물입니다. 얼마든지 돈 빌린 거 이자까지 해갖고 주세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돈은 제가 내일 모레 줄 테니까 저 결혼 좀 하고 봅시다.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전당포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이 결혼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당신이 돈을 갖고 왔을 때 이 시계도 줄 거야. 네. 그렇죠. 뭔 말이에요? 지금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 전당포 주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 거예요. 전당포 네네. 주인은.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 시계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그렇죠. 그 누가 와도. 그분의 엄마가 와서 달라 그래도 안 준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를 이제 건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화면처럼 공사를 해줬는데 공사대금을 안 주는 거예요, 소유자가. 그럼 똑같이 방금 이제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이제 표식을 하고 네. 이제 똑같이 유치하고 있는 거죠. 네. 낙찰자가 와도 절대로 그 물건을 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어떤 채권자한테 이제 돈을 빌린 그런 채무채권 관계가 좀 형성된 상태에서 이제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그 건물에다가 이제 유치권을 행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유치권이 이제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 좀 감이 잡히시죠? 만약에 이런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라고 치면은 아, 내가 저 건물을 낙찰을 받을 때 유치권까지 떠안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꺼려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찰가도 좀 굉장히 많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리스키한 물건을 공략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공략할 만한 이유는 유치권이라는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점유자가 있으면은 일단 초보자들은 회피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갖고 등기부등본에 기입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치권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점유를 함으로써 권리가 유지됐기 때문이에요. 대항력이.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예를 들어 3억짜리 물건이면 막 1억 5천, 1억까지 유찰이 되는 거예요. 네네. 금액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건 초보자들이 다 회피하는 상태에서 내가 공략할 수 있는 기술이나 틈새에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입찰했을 때 그만큼의 갭만큼 네. 낮게 낙찰을 받은 만큼 나한테 수익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술을 제가 오늘 공략법을 소개하고자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유치권을 인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법을 이제 오늘 공개를 해 드릴 텐데, 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유치권을 이제 행사하게 될 때 보통 이 채권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의 이제 입찰 참여자들은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낙찰을 받았을 때 2억에 받았을 때 채권 금액이 2억 5천까지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원래 감정가보다 높게 떠안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니까
낙찰을 받았는데 말이죠. 3억짜리 주택을 2억에 낙찰받았어요. 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2억 5천에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2억 5천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부동산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2억 5천은 부담한다고 생각했을 땐 난 4억 5천에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3억짜리를. 예. 그러니까 잔금 납부를 못 해요. 그렇죠. 최저 입찰가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낙찰을 받거든요. 그 돈을 날려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권리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유치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유를 함으로써 점유. 대항력이 유지가 돼요. 네. 그 점유는 맨 처음에 나 유치권 행사는 중요해야 하는 그 처음에만도 아니고 네. 어떤 낙찰자가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이 되고 나서까지도 아니고 네. 유치권이란 권리를 주장하며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네. 그 점유를 부정할 수 있는 기술을 찾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채권자가 그 물건을 계속 그 물건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자, 이 점유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식의 형태로 좀 점유가 돼야 되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제 소송에 가보면은 네. 이제 판사님마다 해석의 방법이 조금씩은 틀립니다. 점유라는 이제 해석 방법이. 네. 하지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적혀 있죠. 판례를 봐도. 방금과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게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이제 현수막을 달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건 내가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 앞에 내가 이제 뭐 컨테이너를 하나 두고, 네. 이제 그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두고, 이제 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든지, 네. 이런 것도 이제 점유로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점유도 뭐 간접 점유의 형태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직접 점유의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치권도 이제 내가 채권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사무소의 소장이에요. 근데 내가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네. 내가 가서 직접 점유하고 있으면 직접 점유죠. 실제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제 직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는 간접 점유예요, 이게. 네네. 그리고 이 내 직원은 점유 보조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것도 점유로서 인정을 받아요. 예. 자, 그럼 어떻게 점유를 부정할 것인가? 오늘의 핵심 주제죠. 네네.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경매 물건을 봤는데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이제 사진이 나와 있고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임차인이 있네. 임차인도 권리 신고를 한 거예요. 네. 임차인이 주택 건물이라고 하면은 임차인이 왜 있어요? 거기서 거주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가정을 그거를 할게요. 또 따져봐야 되는군요. 임차인이 있는 이유가 유치권자가 내가 계속 점유하고 있기는 불편하고 그냥 간접 점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냅두면 부가가치가 없으니까 이거를 월세로 주면은 월세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받아야 될 채권에서 조금씩 충당을 하자라는 꾀를 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유치권자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자, 이건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를 인정될 것인가? 임차인은 내 직원이 아니잖아요. 네네. 간접 점유로 과연 인정이 될 것인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거 관련된 판례가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관련된 판례요. 네. 네, 이 대법원 판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네요. 네,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없다고요.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면 경매에서 현재 소유자죠. 네. 진행 중인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이 없음으로 이렇게 가죠. 네네. 이게 무슨 말이, 읽어드릴게요. 그 노란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경락이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를 해석해드릴게요. 네네. 야, 유치권자가 임대차 줘서 임차인을 두고서 간접 점유하는 것, 그래, 좋아. 단, 포인트가 뭐가 있었죠? 전제가 있었어요. 소유자와 동의하에. 채무자의 예. 동의가 있어야지만
간접 점유로 임차인도 인정이 되는 것이고 네네. 유치권자의 점유도 인정되는 것이고 네네. 임차인의 대항력도 인정해주겠다는 소리예요. 네. 자, 그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그 이제 유치권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점유를 하고 있어야 그 인정이 되는 거고,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유치권자의 이제 대항력이 좀 상실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무방한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점유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그 건물에 어떤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유치권자와 그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이 된 경우에 이게 간접 점유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 건물의 원래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말을 이어서 하면은 채무자의 네. 동의가 있었을 때 유치권자의 점유이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반대 해석하면요. 채무자의 동의가 없었으면 유치권도 대항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가 낙찰받고서 유치권자의 금액을 인수하지 않을 수 있고 유치권자를 그렇죠. 좀 이상한 마나틱한 말이지만 무찌를 수가 있잖아요. 네네. 자, 그렇죠. 예. 그래서 모학원 강사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 소유자를 찾아가서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론적이에요. 보통 실무에서는요, 채무자와 유치권자는 단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그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치권자는 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네. 자, 소유자는 돈을 못 줬어요. 네. 유치권자가 소유자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거 경매 넘어갔잖아. 내가 유치권 행사함으로써 내가 유치권 그 금액만큼 낙찰자한테 돈을 받아올 수 있으면 내가 그만큼 너한테 돈 안 받을게. 우리 단합하자. 그럼 소유자는 언제든지 내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동의해 준 적은 없지만 나중에 소송할 때 동의해 줬다. 이런 뭐예요 이거는 나 그럼 세대라고. 낙찰받은 사람이 그 유치권까지 떠안게 되니까 그 금액을 줘야 되네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치권 행사 중인데 임대차가 있어요. 임차인이 네. 권리 신고를 했어요. 네. 어떤 물건이 들어가면 되냐면 유치권자 임대차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서를 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대화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유치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원래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서 들어간 임차인이 있는 그런 물건에 한해서 이제 유치권이 있는 그런 물건을 그렇죠. 공략하자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예. 채무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살고 있는 부동산은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간접 점유예요, 자기가. 이해관계가 네. 없잖아요, 지금 네네. 임차인이랑.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임차인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렇네요. 싸게 낙찰받아서 인수를 안 할 수 있어요. 네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현장 조사 방법이 뭐냐면은 그 현장 부동산을 찾아가서 임차인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있겠죠. 누구와 계약을 했는지. 그렇죠. 예. 그럼 뭐 이제 이름을 얘기해줘도 알 수 있겠죠. 누구랑 계약을 했는지, 네네. 소유자랑 계약을 했는지. 그래도 뭔가 좀 서류를 통해서 보는 게 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말이 바뀌면 어떡해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경매계에 가면은 경매 기록이 있어요. 네. 이 경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접수된 서류들을 모아두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서류를 확인하면은 임차인이 권리 신고했다 그랬죠. 권리 네네. 신고. 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했겠죠. 거기에 나와 있겠네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임대인 정보 나와 있겠죠. 네. 보면은 소유자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겠죠. 누구와 계약이 됐는지도 알 수 있겠군요. 그렇죠. 자, 경매 기록을 이제 열람하는 게 하나의 좀 팁이 될 것 같은데, 이 경매 기록은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특수 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입찰 전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전혀 이해관계가 예.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잘 쓰는 방법이 그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보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개인 채권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네. 개인 채권자, 예를 들어서 가압류권자나 개인 근저당권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채권자를 보면은 주소가 나와 있다? 네. 그 주소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채권자분은 이해관계인 맞나요? 이해관계인이죠. 이해관계인이죠. 경매기로 열람할 수 있죠. 네. 채권자가 등기부 등본에 기입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경매 넘어갔을 때 내가 이렇게 담보를 잡고 있으니까 나 배당해주세요, 내 채권 금액. 네. 이러려고 줄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채권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그 채권자를 찾아가서 설득하는 게 일이겠네요. 그렇죠. 그 채권자는 배당을 받아야 되는 게 목적인데 낙찰가가 계속 떨어지면 내가 배당받을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임차인도 점유를 하고 있다. 네. 근데 이 임차인이 누구랑 계약했는지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네. 답이 나오는데
그 경매기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열람하면 네.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답이 나오면 제가 네. 괜찮은 가격에 낙찰 받겠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음. 그래서 도와주면 열람하면은 거기서 열람 복사해서 내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으면 네. 낙찰 받고 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유치권자를 명도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이런 논리예요. 이게 꿀팁입니다, 오늘의. 네. 아, 조금은 여러분 어렵게 이제 용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조금 좀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원소유자, 그러니까 채무자와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여기 이제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원래 채무자와 그리고 임차인 간에 제대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해 관계를 찾아가서 좀 설득을 해서 이 경매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라는 이 꿀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잘한 게 맞는 거죠? 완벽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공략할 수 있는지 과정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원래 소유자, 그러니까 채무자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한 물건을 공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없는 물건이 되어야겠죠. 자, 그리고 경매 기록 열람 팁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이 물건에 대해서는요? 네, 실제 혹시 사례 물건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아, 네, 실제 한번 사례를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좀 공략한 사례입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된 이제 사례 물건인데, 네. 이제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물건이고요. 자, 용도가 다세대예요. 다세대는 네. 이제 우리 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빌라 생각하시면 되고, 감정가 1억 천의 물건이 최저 입찰가가 51%까지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 아니나 다를까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네요. 네. 자, 이 물건을 6,055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자, 어떻게 낙찰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제 내용과 일맥상통한데 권리관계 내역 한번 보여주실 네. 수 있을까요? 권리 내역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자, 여기서 등기 권리를 봤을 때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데 정모모 씨네요. 아, 개인 근저당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예. 개인 근저당이네요. 네. 자, 밑에 임차인이 있어요. 네. 어머나,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임차인 이름이 있을까? 궁금해지죠? 네. 자,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1순위 근저당권자인 정모모 씨를 찾아가기 전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오모모 씨, 임차인부터 만났습니다. 그래서 실례지만 이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도 지금 이제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자신의 권리 신고한 보증금을 받아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협조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네. 누구랑 계약했는지 얘기해주기 쉬워요. 네. 일단 얘기를 해줬는데 소유자랑 계약을 했대요. 옳거니 그 다음 음. 누구 찾아갔을까요? 개인 근저당권자 1순위권 네. 오모모 씨 있었죠. 네. 제가 찾아가서 아까와 똑같이 아까 정모모 씨. 예, 예. 1순위 아무리 근저당권이라도 해도 당신이 받을 돈이 2억이라 하더라도 낙찰가가 1억 밑으로 만약에 떨어진다고 안 하면 되죠. 예, 낙찰 금액으로 배당해 주는 건데 예. 그래서 손잡고 가서 제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인하도록. 아, 네. 그럼 제가 이제 선생님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는 제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 열람 복사한 다음에 네. 낙찰을 받아서 이제 법원에 잔금 납부를 하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한 거예요. 누구를 인도명령 해달라고 얘기한 걸까요? 유치권을. 그렇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랑 네. 집행관은 경매가 진행되는 절차에서 현황 조사를 나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볼 수 있는 현황 조사서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그러면 유치권자는 이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두 가지까지 첨부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면은 이건 판결문이에요. 아, 유치권자 나가세요. 이런 네. 판결문이에요. 아, 유치권자 이제 권리가 없음을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주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건 이제 인도명령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혹시나. 어떤 경우에 그런? 인도명령 신청 사건이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다 1 더하기 1이다. 그럼 당연히 2잖아요. 네. 그렇죠? 이랬을 때는 당연히 신청 사건으로 되지만 누군가는 2 더하기 1은 3이다라고 이 물건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네. 분쟁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소송 사건으로 가봐라. 아,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은 네. 아까 말한 임대차 계약서 4번이랑 현장 네. 조사서 들고 이제 소송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하면은 한 6개월 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좀 여러분들이 틈새 시장에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경매 그 고수익 비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치권 신고된 그 물건을 좀 공략하는 비법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 과정이라든지 팁을 하나씩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서 좀 전화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역시 또 시청자분 좀 연결을 해 보도록 하죠. 지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어떤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네. 말씀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드린 경매 초보자인데요. 네. 예, 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신혼집을 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구하고 싶은 아파트 단지가 경매로 하나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유찰된 이제 기록이 있어가지고 8월 20일 날 이제 첫 매각 기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적당한 선에 한번 입찰을 해보려고 네. 입찰 당일날 보니까 이제 제 물건만 이제 연기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또 그런가 보다 하고 한번 또 기다려봤는데 한 달 뒤에 9월 24일로 잡혀가지고 입찰을 또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각 당일날 또 이제 경매 날짜가 연기돼 버리는 거예요. 또 연기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왜 그러지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한번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10월 29일 날 이제 매각 기일 날에 또 다시 경매 날짜가 근데 또 연기가 되더라고요. 한 달 네, 있다가. 네. 예. 그래서 계속 연기가 돼가지고 저런 날짜가 가까워져갖고 이제 답답해갖고 네. 전세로 이제 집을 구했어요. 지금은. 결국 신혼집을 이제 전세 다른 물건을 구하신 거군요. 네, 계속 연기가 예. 돼가지고 답답해갖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러게요. 입찰하려고 했던 경매 물건에 보니까 어느 한 채권자분께서 계속 연기 이제 신청을 계속 하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방송국에다 보내드렸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표님한테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계속 이제 한 채권자가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예, 그런 거 좀 여러 가지 좀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 이제 질문자분이 굉장히 유유하고 긍정적이신 분 같대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두 번이나. 그 자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지금 뭐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바로 좀 띄워보도록 하죠. 문건 처리 내역입니다. 자. 이제 기일 연기가 된다는 거는 이제 경매 매각 당일날 입찰을 하려고 그랬는데 매각 기일 내 것만 연기가 돼버리면 난 입찰도 못 하잖아요. 네네. 채권자가 이제 연기를 신청하는데 연기 신청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일 연기 신청서를 보니까 세 차례나 제출을 했네요. 네, 2015년 4월 20일 맨 첫 번째 위에 맨 위에를 보면은 네. 채권자 외환 S 제3차 유동화 전문회사 유한회사 네. 그리고 가로치고 유동화 변경 전 전문위원회사. 예.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죠. 네네. 채권자 변경 신고서가 제출돼 있네요. 뭔 채권자가 뜻이냐면 바뀌었어요. 이제 신한은행이 유동화 전문회사에 자신의 채권 받을 근저당권과 함께 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채권자가 유동화 회사가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스토리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자, 3억짜리 이제 근저당권 채권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만약에 이제 근저당권이에요. 네. 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이제 3억 3천이라고 보자고요. 자, 채권 금액은 3억이고 이거를 이 채권 금액 3억짜리를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가 한 2억 5천에 매입을 해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자, 채권 금액이 3억이니까 일단은 3억까지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3억 이상으로만 낙찰이 되면 그렇죠. 1순위 근저당권을 내가 예. 매입해 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채권 최고액이 3억 3천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채권 최고액은 은행이 왜 설정을 해놓는 걸까요? 3억을 빌려줬는데 3억을 안 갚아요. 그리고 이자가 계속 연체가 돼요. 그럼 은행은 이자까지 담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으로 3억 3천까지 설정해 둔 거거든요. 자, 이거 그대로 유동화 전문회사가 2억 5천에 매수를 해오고 3억까지 배당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일 연기 신청을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2번에서 3번까지 할 수 있거든요. 네. 채권자가 기일 연기 신청을 한 번 할 때마다 한 달 뒤에 또 진행을 합니다. 그 한 달 동안 지연 이자가 한 달 더 쌓이겠죠. 그러니까 유동화 전문회사에서는 이자 소득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연기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군요. 수익을 쥐어 짜는 거죠. 한 방울까지 다 네. 수익을 쥐어 짜는 거예요. 지연 이자를 네. 3개월치를 더 채워서 채권 최고액까지 최대한 올라가려고 배당 금액을.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입찰 참여자는 그 물건을 꼭 이제 낙찰을 받고 싶다는 욕심이 있으면 사실은 조금 그렇게 연기가 되더라도 그게 뭐 2번, 3번까지 한계가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낙찰 받아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 아니신 분은 다른 물건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경매 초보자분들이 꼭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게 제 회사의 어떤 직원분들도 실수를 많이 해요. 직원분들도. 네. 길 연기 신청은 당일날 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그 전날에 문건 접수 내역을 볼 수 있어요. 네. 경매 정보시장에. 그걸 보면은 문건 접수 내역에 길 연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리. 네네. 그런 법원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그냥 헛수고를 좀 덜고 계속해서 이제 그 물건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입찰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서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입찰하고 낙찰을 받으면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예, 예. 네. 어떠세요? 좀 왜 연기가 됐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 평상시에 저희 방송 많이 보고 계시나요? 예, 매주 챙겨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혹시 또 예.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금 유치권 신고된 물건을 공략할 수 있는 그 비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좀 마지막 한 가지 정말 이것만큼은 또 주의를 해야 된다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주의를 해야 네. 된다. 다 말씀을 주셨나요? 오늘 내용에선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치권 신고된 물건과 관련해서 또 틈새 시장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 저희가 과정까지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 또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꼭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옥션의 이성용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자신의 권리 신고한 보증금을 받아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협조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네. 누구랑 계약했는지 얘기해주기 쉬워요. 네. 일단 얘기를 해줬는데 소유자랑 계약을 했대요. 옳거니 그 다음 누구 찾아갔을까요? 개인 근저당권자 1순위권 네. 오모모 씨 있었죠. 네. 제가 찾아가서 아까와 똑같이 아까 정모모 씨. 예, 예. 1순위 아무리 근저당권이라도 해도 당신이 받을 돈이 2억이라 하더라도 낙찰가가 1억 밑으로 만약에 떨어진다고 안 하면 되죠. 예, 낙찰 금액으로 배당해 주는 건데 예. 그래서 손잡고 가서 제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인하도록. 아, 네. 그럼 제가 이제 선생님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는 제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 열람 복사한 다음에 네. 낙찰을 받아서 이제 법원에 잔금 납부를 하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한 거예요. 누구를 인도명령 해달라고 얘기한 걸까요? 유치권을. 그렇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랑 네. 집행가는 경매가 진행되는 절차에서 현황 조사를 나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볼 수 있는 현황 조사서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그러면 유치권자는 이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두 가지까지 첨부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면은 이건 판결문이에요. 아, 유치권자 나가세요. 이런 네. 판결문이에요. 유치권자 이제 권리가 없음을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주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건 이제 인도명령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혹시나. 어떤 경우에 그런? 인도명령 신청 사건이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다 1 더하기 1이다. 그럼 당연히 2잖아요. 네. 그렇죠? 이랬을 때는 당연히 신청 사건으로 되지만 누군가는 2 더하기 1은 3이다라고 이 물건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네. 분쟁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소송 사건으로 가봐라. 아,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은 네. 아까 말한 임대차 계약서 4번이랑 현황조사서 들고 이제 소송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하면은 한 6개월 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좀 여러분들이 틈새 시장에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경매 그 고수익 비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치권 신고된 그 물건을 좀 공략하는 비법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 과정이라든지 팁을 하나씩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서 좀 전화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역시 또 시청자분 좀 연결을 해 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어떤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네. 말씀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드린 경매 초보자인데요. 네. 예, 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신혼집을 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구하고 싶은 아파트 단지가 경매로 하나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유찰된 이제 기록이 있어가지고 8월 20일 날 이제 첫 매각 기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적당한 선에 한번 입찰을 해보려고 네. 입찰 당일날 보니까 이제 제 물건만 이제 연기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또 그런가 보다 하고 한번 또 기다려봤는데 한 달 뒤에 9월 24일로 잡혀가지고 입찰을 또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각 당일날 또 이제 경매 날짜가 연기돼 버리는 거예요. 또 연기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왜 그러지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한번 더 기다려보자. 그 10월 29일 날 이제 매각 기일 날에 또 다시 경매 날짜가 근데 또 연기가 되더라고요. 한 달 있다가. 네. 예. 그래서 계속 연기가 돼가지고 그런 날짜가 가까워져갖고 이제 답답해갖고 네. 전세로 이제 집을 구했어요. 지금은. 결국 신혼집을 이제 전세 다른 물건을 구하신 거군요. 네, 계속 연기가 네. 돼가지고 답답해갖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게요. 제가 입찰하려고 했던 경매 물건에 보니까 어느 한 채권자분께서 계속 연기 이제 신청을 계속 하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방송국에다가 보내드렸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표님한테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계속 이제 한 채권자가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예, 그런 거 좀 여러 가지 좀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 이제 질문자분이 굉장히 유유하고 두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서류를 확인하면은 임차인이 권리신고 했다 그랬죠. 권리신고. 네. 임대차 계약서 4본 제출했겠죠. 거기에 나와 있겠네요. 임대차 계약서 4본에 임대인 정보 나와 있겠죠. 네. 보면 소유자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겠죠. 누구와 계약이 됐는지도 알 수 있겠군요. 그렇죠. 자, 경매 기록을 이제 열람하는 게 하나의 좀 팁이 될 것 같은데 이 경매 기록은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특수 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입찰 전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전혀 이해관계가 예.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잘 쓰는 방법이 그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보는 거예요. 네. 그중에서 개인 채권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네. 개인 채권자, 예를 들어서 가압류권자나 개인 근저당권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채권자를 보면은 주소가 나와 있다? 네. 그 주소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채권자분은 이해관계인 맞나요? 이해관계인이죠. 이해관계인이죠. 경매기로 열람할 수 있죠. 네. 채권자가 등기부 등본에 기입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경매 넘어갔을 때 내가 이렇게 담보를 잡고 있으니까 나 배당해 주세요, 내 채권 금액. 네. 이러려고 주의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채권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그 채권자를 찾아가서 설득하는 게 일이겠네요. 그렇죠. 그 채권자는 배당을 받아야 되는 게 목적인데 낙찰가가 계속 떨어지면 내가 배당받을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임차인도 점유를 하고 있다. 네. 근데 이 임차인이 누구랑 계약했는지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네. 답이 나오는데 그 경매기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 4분을 열람하면 네.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답이 나오면 제가 네. 괜찮은 가격에 낙찰 받겠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음. 그래서 도와주면 열람하면은 거기서 열람 복사해서 내가 임대차 계약서 4분을 갖고 있으면 네. 낙찰 받고 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유치권자를 명도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런 논리예요. 이게 꿀팁입니다, 오늘은. 네. 조금은 여러분 어렵게 이제 용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조금 좀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원소유자 그러니까 채무자와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여기 이제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원래 채무자와 그리고 임차인 간에 제대로 된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해관계인을 찾아가서 좀 설득을 해서 이 경매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라는 이 꿀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잘한 게 맞는 거죠? 완벽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공략할 수 있는지 과정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원래 소유자, 그러니까 채무자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한 물건을 공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없는 물건이 되어야겠죠. 자, 그리고 경매 기록 열람 팁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이 물건에 대해서는요? 네, 실제 혹시 사례 물건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네, 실제 한번 사례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좀 공략한 사례입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된 이제 사례 물건인데, 네. 이제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물건이고요. 자, 용도가 다세대예요. 다세대는 네. 이제 우리 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빌라 생각하시면 되고, 감정가 1억 천의 물건이 최저 입찰가가 51%까지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 아니나 다를까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네요. 네. 자, 이 물건을 6,055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자, 어떻게 낙찰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제 내용과 일맥상통한데 권리관계 내역 한번 보여주실 네. 수 있을까요? 권리 내역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자, 여기서 등기 권리를 봤을 때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데 정모모 씨네요. 개인 근저당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예. 개인 근저당이네요. 네. 자, 밑에 임차인이 있어요. 네. 어머나,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임차인 이름이 있을까? 궁금해지죠? 네. 자,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1순위 근저당권자인 정모모 씨를 찾아가기 전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오모모 씨, 임차인부터 만났습니다. 저 실례지만 이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도 지금 이제 이해관 네, 그야말로 전세 대란입니다. 수도권 전세가율이 지난달 30일 현재 72%에 다다랐고요. 전세 매물의 값이 매매 하한가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거래되는 일도 많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전세난에 지친 수요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발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시장에서 필수 요소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 알짜 꿀팁만 전해주는 라이브 머니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우리 옥션 이성용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도 역시 틈새 수익을 낼 수 있는 고수익 그 비법을 알려주실 텐데 네.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공략해보는 건가요? 오늘은 이제 유치권이란 특수한 권리가 존재할 때 네. 우리가 이제 그 유치권이란 권리의 틈새를 활용해서 2배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네, 자, 유치권이라는 특수 권리가 있는 그런 물건을 공략하는 그런 비법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 아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유치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여기서. 네. 자, 개념을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유치권이라는 권리는요, 말 그대로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 전당포 흔히 아시죠? 네. 우리 급할 때 이런 거 시계 같은 거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잖아요. 아직도 전당포가 있긴 있죠. 네. 예. 저희 동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전당포에 들어가서 가정을 할게요. 제가 급해갖고 이 시계를 맡기면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은 이 시계를 맡기고 네. 이 담보 가치만큼의 돈을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틀 뒤에 다시 전당포를 찾아가서 제 시계 좀 주세요. 저 결혼해야 되는데 이거 예물입니다. 얼마든지 돈 빌린 거 이자까지 해갖고 주세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돈은 제가 내일 모레 줄 테니까 저 결혼 좀 하고 봅시다.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전당포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이 결혼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당신이 돈을 갖고 왔을 때 이 시계도 줄 거야. 네, 그렇죠. 뭔 말이에요? 지금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전당포 주인이.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 거예요. 전당포 네네. 주인은.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 시계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그렇죠. 그 누가 와도. 그분의 엄마가 와서 달라 그래도 안 준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를 이제 건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화면처럼
공사를 해줬는데 공사 대금을 안 주는 거예요, 소유자가. 그럼 똑같이 방금 이제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이제 표식을 하고 네. 이제 똑같이 유치하고 있는 거죠. 네. 낙찰자가 와도 절대로 그 물건을 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어떤 채권자한테 이제 돈을 빌린 그런 채무채권 관계가 좀 형성된 상태에서 이제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그 건물에다가 이제 유치권을 행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유치권이 이제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 좀 감이 잡히시죠? 만약에 이런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라고 치면은 아, 내가 저 건물을 낙찰을 받을 때 유치권까지 떠안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꺼려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찰가도 좀 굉장히 많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리스키한 물건을 공략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공략할 네. 만한 이유는 유치권이라는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점유자가 있으면은 일단 조보자들은 회피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갖고 뭐 등기부등본에 기입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치권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점유를 함으로써 권리가 유지됐기 때문이에요. 대항력이.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3억짜리 물건이면 막 1억 5천, 1억까지 유찰이 되는 거예요. 네네. 금액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건 초보자들이 다 회피하는 상태에서 내가 공략할 수 있는 기술이나 틈새에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입찰했을 때 그만큼의 갭만큼 네. 낮게 낙찰을 받은 만큼 나한테 수익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술을 제가 오늘 공략법을 소개하고자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유치권을 인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법을 이제 오늘 공개를 해 드릴 텐데, 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유치권을 이제 행사하게 될 때 보통 이 채권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의 이제 입찰 참여자들은 만약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낙찰을 받았을 때 2억에 받았을 때 채권 금액이 2억 5천까지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원래 감정가보다 높게 떠안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니까 낙찰을 받았는데 말이죠. 3억짜리 주택을 2억에 낙찰받았어요. 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2억 5천에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2억 5천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부동산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2억 5천은 부담한다고 생각했을 땐 난 4억 5천에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3억짜리를. 예. 그러니까 잔금 납부를 못 해요. 그렇죠. 최저 입찰가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낙찰을 받거든요. 그 돈을 날려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권리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유치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유를 함으로써 점유. 대항력이 유지가 돼요. 네. 그 점유는 맨 처음에 나 유치권 행사는 중의해야 하는 그 처음에만도 아니고 네. 어떤 낙찰자가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이 되고 나서까지도 아니고 네. 유치권이란 권리를 주장하며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네. 그 점유를 부정할 수 있는 기술을 찾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채권자가 그 물건을 계속 그 물건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자, 이 점유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식의 형태로 좀 점유가 돼야 되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제 소송에 가보면은 네. 이제 판사님마다 해석의 방법이 조금씩은 틀립니다. 점유라는 이제 해석 방법이. 네. 하지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적혀 있죠. 판례를 봐도. 방금과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게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이제 현수막을 달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건 내가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 앞에 내가 이제 뭐 컨테이너를 하나 두고 네. 이제 그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두고 이제 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든지 네. 이런 것도 이제 점유로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점유도 뭐 간접 점유의 형태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직접 점유의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치권도 이제 내가 채권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사무소의 소장이에요. 근데 내가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네. 내가 가서 직접 점유하고 있으면 직접 점유죠. 실제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제 직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는 간접 점유예요, 이게. 네네. 그리고 이 내 직원은 점유 보조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것도 점유로서 인정을 받아요. 예. 자, 그럼 어떻게 점유를 부정할 것인가? 오늘의 핵심 주제죠. 네네.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경매 물건을 봤는데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이제 사진이 나와 있고,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임차인이 있네? 임차인도 권리 신고를 한 거예요. 네. 임차인이
주택 건물이라고 하면은 임차인이 왜 있어요? 거기서 거주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가정을 그거를 할게요. 또 따져봐야 되는군요. 임차인이 있는 이유가 유치권자가 내가 계속 점유하고 있기는 불편하고 그냥 간접 점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냅두면 부가가치가 없으니까 이거를 월세로 주면은 월세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받아야 될 채권에서 조금씩 충당을 하자라는 꾀를 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유치권자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자, 이건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를 인정될 것인가? 임차인은 내 직원이 아니잖아요. 네네. 간접 점유로 과연 인정이 될 것인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거 관련된 판례가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관련된 판례요. 네. 네. 이 대법원 판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네요. 네,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없다고요.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면 경매에서 현재 소유자죠. 네. 진행 중인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이 없음으로 이렇게 가죠. 네네. 이게 무슨 말이, 읽어드릴게요. 그 노란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를 해석해 드릴게요. 네네. 야, 유치권자가 임대차 줘서 임차인을 두고서 간접 점유하는 것, 그래, 좋아. 단, 포인트가 뭐가 있었죠? 전제가 있었어요. 소유자와 동의하에. 채무자의 예. 동의가 있어야지만 간접 점유로 임차인도 인정이 되는 것이고 네네. 유치권자의 점유도 인정되는 것이고 네네. 임차인의 대항력도 인정해주겠다는 소리예요. 네. 자,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이제 유치권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점유를 하고 있어야 그 인정이 되는 거고,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유치권자의 이제 대항력이 좀 상실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무방한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점유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그 건물에 어떤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유치권자와 그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이 된 경우에 이게 간접 점유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 건물의 원래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말을 이어서 하면은 채무자의 네. 동의가 있었을 때 유치권자의 점유이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반대 해석하면요. 채무자의 동의가 없었으면 유치권도 대항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가 낙찰받고서 유치권자의 금액을 인수하지 않을 수 있고 유치권자를 그렇죠. 좀 이상한 마나틱한 말이지만 무찌를 수가 있잖아요. 네네. 자, 그렇죠. 예. 그래서 모학원 강사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 소유자를 찾아가서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론적이에요. 보통 실무에서는요, 채무자와 유치권자는 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치권자는 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네. 자, 소유자는 돈을 못 줬어요. 네. 유치권자가 소유자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거 경매 넘어갔잖아. 내가 유치권 행사함으로써 내가 유치권 그 금액만큼 낙찰자한테 돈을 받아올 수 있으면 내가 그만큼 너한테 돈 안 받을게. 우리 단합하자. 그럼 소유자는 언제든지 내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동의해 준 적은 없지만 나중에 소송할 때 동의해줬다. 이런 뭐야 이거는 나 그럼 세대라고. 낙찰받은 사람이 그 유치권까지 떠안게 되니까 그 금액을 줘야 되네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치권 행사 중인데 임대차가 있어요. 임차인이 네. 권리 신고를 했어요. 네. 어떤 물건을 들어가면 되냐면 유치권자 임대차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서를 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대화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유치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원래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서 들어간 임차인이 있는 그런 물건에 한해서 이제 유치권이 있는 그런 물건을 그렇죠. 공략하자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예. 채무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살고 있는 부동산은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간접 점유예요, 자기가. 이해관계가 네. 없잖아요, 지금 네네. 임차인이랑.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임차인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렇네요. 싸게 낙찰받아서 인수를 안 할 수 있어요. 네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현장 조사 방법이 뭐냐면은
그 현장 부동산을 찾아가서 임차인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있겠죠. 아, 누구와 계약을 했는지.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이제 이름을 얘기해줘도 알 수 있겠죠. 누구랑 계약을 했는지, 네네. 소유자랑 계약을 했는지. 그래도 뭔가 좀 서류를 통해서 보는 게 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말이 바뀌면 어떡해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경매계에 가면은 경매 기록이 있어요. 네. 이 경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접수된 서류들을